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부는 총선 전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감세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런 정책 대부분이 국회 협조, 그러니까 법 개정에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경제 입법 전망,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두려움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예정인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중동 지역 내 확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까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종료가 예정이었는데 이걸 다시 추가로 연장을 하는 거고요. 유가 연동 보조금도 6월까지 이어갑니다. 이번이 9번째 연장 조치인데 이로써 6월까지 경유와 LPG 부탄의 37%, 휘발유의 25% 인하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를 가격으로 좀 따져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떤가요? 지금 벌써 이게 확전이 되면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은 또 오일 쇼크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런 국제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에도 타격을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공습, 이 보복 공격을 보면 이게 중동을 둘러싼 갈등이고 여기에 반미 세력,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껴있고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까지 가세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활동 영역들이 호르무즈 해협 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석유 20%가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봉쇄가 되면 당장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네. 실제로 그 보복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도 그 공격 전날부터 원유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러면 이게 원유 가격에다가 물류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받아드는 그런 수입 물품이 모두 비싸지는 거겠죠.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금리 인하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 의사결정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여러 동맹, 우방국들의 의견도 고려되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미 이런 고물가 사태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현재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 이 보복 공격은 현지 시각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졌어요. 이때 무인기, 순항 미사일 등이 발사가 됐는데 요게 그 앞서서 지난 1일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주요 지휘관 등을 제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한 거죠. 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 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그러면서 전쟁 내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3명으로 꾸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전쟁 내각에서 이번 사태 대응을 결정하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전쟁 내각 주요 몇몇 인물들을 보면 매파라고 해서 이제 강경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일단은 이스라엘 측은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요국 정상들이 성명을 내고 사태 악화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G7 정상들이 우리는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명확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란을 겨냥해서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게 5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인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외교부는 회의를 열어서 현지 체류 국민들의 안전 조치를 추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태예요. 네, 이게 중대본 회의, 중수본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에는 회의 결과를 계속해서 좀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7일째 중단이 된 겁니다. 11일에도 원래 중수본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날이 바로 총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이제 여당 패색이 짙어지면서 그때 취소 소식을 알렸고요. 그 후에 총선 참패하면서 국무총리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퇴했고 그러고 나서는 오늘로 또 중대본 브리핑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취소를 합니다. 복지부 측에서는 새로운 안건이나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브리핑이 취소됐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총선에서 지고 나서 이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정면으로 맞서서 의료개혁을 이어갈지 아니면 조금 선회하는 방식을 택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난국인 게 증원을 하면 또 의사들은 그걸 반대할 것이고 시간은 계속 끌게 될 거고 환자들 피해가 커지겠죠. 또 반대로 이제 와서 이거 증원을 철회하기에는 당장 또 다음 달 말에 이 대입 전형 수시 모집 요강의 증원분이 반영이 될 때라서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시금 의료계 대화를 또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또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정부는 일단 브리핑 없이 묵묵부답인데 오늘부터 의협 지도부들의 의사면허 3개월 정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전공의 13,000여 명이 오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각종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밝혔고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경질 전까지는 우리는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인적 개편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하마평은 무성한 상황이에요. 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요직을 조기 개편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이럴 때마다 원래 항상 거론되는 이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자칫 서둘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실제로 원희룡 전 장관 측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한 시민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뉴스 보니까 곧 중책을 맡게 되겠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원 전 장관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더 힘든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시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또 총리로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비서실장 주요 후보군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름이 오른 건데요.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실제로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은 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면면들이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점에서 당 내에서조차도 그리고 보수 언론도 지금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이 나온다는 자체로
이번 총선의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인적 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서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민의를 존중해서 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표차가 상당히 적었어요. 1%가 안 났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사법 리스크를 차치하고서라도 일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또 삼권 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도 여기는 이제 엄밀히 원내 3당이 됐기 때문에 네.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좀 공세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만남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조국 대표의 그런 제안에 대통령실은 즉답은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뉴시스가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직은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는 뭐 여권을 비롯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이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히 이렇게 여당 내 중진들이 또 있죠. 참패 속에서 수도권 깃발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앞으로 이제 또 친윤계를 상대로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당정 관계를 새롭게 꾸리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갖고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네, 제가 방금도 이제 수도권을 지킨 중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참여자로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모두가 4선 이상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지도부가 네. 공백인 상황인데 그런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주요 골자가 되겠죠. 차기 지도부 구성이나 그렇다면 그걸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곧바로 당선인들과 당선인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지도체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지도부도 꾸리고 하려면 이제 당장 전당대회 계획부터 세워야 되는데 네. 그걸 언제로 할지 또 그때까지 비대위를 운영할지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기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할지 이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당규에 정해진 대로 국회 개원 뒤에 서너 달 뒤 그러면 9월 10월쯤에 그때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도대체 몇 번째냐 조기 전대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복귀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밝혔어요. 뭐 직접 유학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 정치계를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부인을 했었고 또 최근 정치계를 생각해 보면 사라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뜻이 있다면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줄곧 민주당은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총선 승리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다음 달 2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결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이미 총선 표심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있는 거겠고요. 실제로 여당에서도 특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당선인 등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끼리의 대화의 여지를 뭐 남겨뒀다. 뭐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은 또 조경태 의원도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서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도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여당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통령실로서도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거는 또 김건희 특검법으로까지도 좀 번져가는 모양새인데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당의 입장에서 비껴가지 않았으면서도 또 여당이 답을 내려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제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는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네, 이번 총선의 다크호스입니다.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여는데요. 먼저 오늘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에 권양숙 여사를 접견합니다. 이어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원내 전략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행보만 봐도 벌써부터 좀 민주당과의 정통성 경쟁을 나설 가능성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조국혁신당의 존재로서 범야권으로 활약하면서 민주당 승리에 일정 부분 힘을 싣긴 했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과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가 하면 교섭단체 구성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 교섭단체 구성은 지금으로서는 20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2석이죠. 그래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새진보 연합이라든가 이런 다른 곳과 손을 잡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 교섭단체 의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기준을 낮추는 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이 민주당의 성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선 결과를 두고 범야권이 192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얻은 표보다 조국혁신당이 얻은 표가 부산하고 호남에서 특히 더 많아요. PK에서는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그럼 이걸 보면 여기에도 표 못 주겠고 저기에도 못 주겠는 분들 중에 정말 고민하다가 뭐 조국혁신당으로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 중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막 40%대, 많으면 47.72%대 뭐 이렇게 얻었어요. 1위를 기록했고 광주에서는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섰거든요. 근데 그동안 조국혁신당을 이제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선명한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에서도 민주당에서 이런 여당을 향해서 선명성을 강조했던 민영배 의원 제외하고는 다른 현역들이 모조리 고배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드라이브를 대여 공세로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또 거대 야당이라는 위치에서 무조건 또 여당과의 투쟁에만 매몰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뭐 가장 순조롭게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 역할 하나씩 맡아서 뭐 여당을 마크하는 거겠지만 막상 정치적 입지에서 앞으로 뭐 대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제한 속도의 최대 50%까지도 감속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오늘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사고가 꾸준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7원 분기점 대구 방향 진출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나 뒤로 1km 구간 처리 여파를 크게 받고요. 이후 동광양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차량 수습 중입니다. 정체는 반대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이어지고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 남원 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차량 수습 중이니까요. 차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호법 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가 나 뒤로 1km 구간 영향을 크게 받고요. 반대 남이 쪽 정체 호법에서 남 이천 사이로 길게 이어집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중동 1차로의 사고로 계양부터 송내 쪽으로 답답한 흐름이고 이후로는 하기에서 청계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은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죠. 이런 결과는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각종 경제 입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22대 국회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이 21대 국회고요. 지금 21대 국회가 총선 끝났으니까 당장 바뀌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총선에서 뽑힌 분들은 22대 국회고 5월 30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지형을 보면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특히 향후 3년간이 경제 입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복잡한 얘기보다도 이런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면 단적으로 이해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경쟁했던 대선 때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세 그러면 보통 2년이었는데 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2년 4년까지 늘려줘야 되고 네. 늘릴 때 전세 보증 전세값을 5%까지밖에 못 늘린다. 이런 네. 이제 제한을 걸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그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굉장히 비판했었고 취임하면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되게 공약 순번에서 앞에 있었던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 법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 그대로 살아있냐면 2년 동안 국회의 지형이 여소야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미는 정책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둔촌 주공 아파트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부동산 규제 중에 하나가 집을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라. 네. 실거주 의무가 있었어요. 2년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면서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까스로 여야가 한번 시행을 유예해 주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당수 경제 정책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부총리가 나오거나 대통령이 나오거나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해도 시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내용 다 좋고 내용에 다 알았는데 자 그래서 그게 법을 바꿔야만 되는 거냐라고 하면 국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이제 곧 되겠구나 이렇게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독해하는 게 이제 거의 상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경제 정책이 국회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사실 경제 정책의 분야가 워낙 넓어서 한두 개를 또 꼽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국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 정책은 세금 정책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네.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세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율을 올린다든지 세율을 내린다든지 혹은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돌려준다든지 세액공제를 늘린다든지 이건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세금 정책 세율을 조정하고 싶어도 혹은 누군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싶어도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이제 올해도 이제 대부분의 세법 개정안들은 주로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이슈가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기획재정부 등등의 정부 경제부처에서 여러 가지 세법들을 고치려고 발표를 할 텐데 그것도 결국은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만
그게 현실화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기사 같은 걸 이제 독해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잖아요. 예.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이게 것 같아요. 줄여서 금투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신설하는 세금이고 이름에 보면은 금융투자소득, 그러니까 그냥 무슨 부동산 소득이나 뭐 상속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이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날 거고요.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겠죠. 그 수익과 손실을 더하기 빼기를 다 해가지고 순수한 수익, 그러니까 순수한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 종목을 통틀어서 5천만 원 넘게 1년 동안 벌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과세 체계가 거래하는 거래세는 있어요. 근데 주식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분이 굉장히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좀 정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하자라고 지금의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 원래는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의 세금 정책은 인기가 없죠. 근데 2022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을 하기 싫어서 네. 2년 더 미뤄서 2025년 1월에 시행을 하기로 했고 현재 세법대로면 2025년 1월에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 앞으로 한 7개월 남았는데 네. 올 1월에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폐지를 하려면 2025년 1월 시행을 규정한 현재 세법을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무리 원해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건 다 그냥 허무맹랑한 말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가장 임박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를 하려면 세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거죠. 현재 법대로는 개정 안 되면 2025년 1월부터 과세가 됩니다. 네. 과세가 되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국회 의석상 네. 야당인 민주당의 의견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 네.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집을 보면 금투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야당은 총선 공약집에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원래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폐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인지가 약간 불명확한데 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감세를 그리 환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금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세금을 폐지한다는 건 일종의 감세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민주당은 아마 금투세 폐지를 반대할 걸로 추정은 돼요. 네. 다만 이게 금투세라는 게 내는 분들이 큰 뭐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늘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민주당도 어쨌든 대중 정당인데 과연 과감하게 용감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고 강하게 부르짖을 것인가는 정기국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 금투세는 아무리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혔어도 현재 국회 지형상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주식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코리아 밸류업 네.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또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일본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일본 증시는 최근 10년 동안 거침없이 쉼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라는 당연히 반발이 나오고 네. 그렇게 일본이 오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판 밸류업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기업의 대주주가 개미주주들, 개인주주들,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들 일본이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늘려주면 그만큼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
특정 기업의 주가가 여러 가지 오르는 계기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스스로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을 태워 없애버리면 그게 또 주가에 상당한 호재거든요. 그쵸. 역시 그런 정책을 하면 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일본의 주가가 지금에 이른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좀 따라하자라는 게 코리아 밸류업 정책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차 초안이 나오고 배당을 늘려주거나 자사주 소각을 해서 기업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회사에는 법인세와 그다음에 대주주에는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금을 깎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세고요. 당연히 야당이 그리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깎아주려면 찬반을 떠서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과연 찬성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코리아 밸류업 정책이라는 정책의 추진 동력 자체가 이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감세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 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민주당은 왜 감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세가 올냐 감세가 올냐는 이게 경제학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시시때때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는 증세가 맞을 때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는 감세가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늘 증세를 원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더 거는 거는 늘 표를 잃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지금 얼마 전에 그 총선 다음 날 발표됐는데 정부의 작년 재정 적자가 87조 원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1년 재산 650조 원 정도인데 87조 원 거의 한 10%, 12, 3%가 네. 소위 말해서 펑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펑크 난 원인을 뜯어보면 세금이 안 거쳐서 덜 거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세금이 안 거쳐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는데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현재 상황상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강하게 반대할 걸로 예상되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언급했던 이 상속세 전면 개편 그리고 부가세 한시 인하 같은 감세 정책도 다 마찬가지겠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부가세 한시 인하를 발표했어요. 지금 부가세는 10%인데 국민들이 많이 찾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5%로 깎아서 요즘 고물가 인플레이션 힘든데 좀 소비자 가격을 낮추자라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역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 최고 세율이 50%.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에서 무거운 편인데 그렇죠. 그것도 좀 깎아주자라고 정부 여당이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어쨌든 감세 정책은 그게 옳건 그르건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정책 환경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야 이견이 없는 감세는 없을까요? 정말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도 말씀드렸지만 부영그룹이 1억 출산 장려금 주면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화답해서 정부가 그런 지원금은 우리가 전액 비과세할게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게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인데 역시 이것도 소득세법을 바꿔야 하고 발표만 있지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스스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도 찬성하는 것 같고 최근에 심각한 저출산 이런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감세긴 하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굉장히 드문 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나른한 오후 졸릴 틈 없이 재밌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언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갈다라는 동사가 있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문지르는 것과 관련 있는 경우는 칼을 갈다, 고기를 갈다, 먹을 갈다, 이를 갈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뭔가를 바꾼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또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장난 전등을 빼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임원을 새 인물로 갈았다처럼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농사와 관련해서 쓰이는 동사 갈다도 있습니다.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는다란 뜻으로 쓰이면 땅을 잘 갈아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이 표현합니다. 또 밭작물에 씨앗을 심어 가꾸다란 뜻으로 쓰이면 밭에 보리를 갈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문지른다는 뜻과 바꾼다는 뜻을 가진 경우는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반면에 농사와 관련된 뜻을 가진 경우에는 갈다 이렇게 모음을 길게 발음합니다. 참고로 우리말에 용갈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용이 밭을 간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얼음이 녹을 무렵에 두꺼운 얼음판이 갈라져 생긴 금을 말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과 경남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 남부와 충청도,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잠시 그치는 곳도 있겠지만 서쪽 지역은 비가 대부분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동쪽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남북도는 5에서 40mm, 그중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60mm가 넘는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대전, 광주, 대구 20도, 제주 22도, 강릉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의 간담회를 열고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최고위 회의를 열고 국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허종식 의원은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무대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며 세력을 키워오던 폭력 조직원 5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거듭 요청하면서도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어요. 요즘 너무 건조하죠.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아마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어제 제주도를 뺀 전국에서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전 11시 9분에는 김포시 월곡면 문수산에서 불이 났는데 헬기 3대, 차량 7대, 그리고 특수진화대원 37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1시간 36분 만에 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분에는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때도 헬기를 띄웠는데요. 헬기 2대를 비롯해서 장비 9대가 동원되면서 40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낮 12시 20분에는 전남 곡선군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2시 34분쯤에는 강원 철원군 김화읍 DMZ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대 GOP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헬기 2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날 전국 야산에서뿐만 아니라 사찰 그리고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에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났는데요. 100제곱미터의 극락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극락전은 1984년에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한 5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을 만큼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좀 내려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래도 남성과 비교하면 격차가 심하다고요. 네, 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성과 비교하면은 꽤 성별 격차가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가 1999년 말과 비교해서
비해서 한 2배가량 늘었고요.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이 같은 기간에 비교해보면 29%에서 45% 정도로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령임금, 그러니까 수급 연령이 와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도 같은 기간 무려 60배 넘게 급증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라는 겁니다. 2022년 자료를 보시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약 230만 명, 여성은 약 1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수치적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여성은 출산 그리고 양육 기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로 인한 이제 경력 단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들이 군대도 가야 해서 여성 가입률이 더 높고요. 하지만 출산 양육이 발생하는 30대부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50대 후반에도 많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의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정책적으로 노력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를 지나던 80대 노인이 날아든 신발에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신발을 날려서 다치게 한 남성 무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발만 챙겨서 사라졌다고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13일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6시 30분쯤 홍대 클럽거리 인근에서 신발을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길을 지나던 80대 여성 B씨가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당시 이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로 차면서 자신의 신발을 B씨에게 날린 거였는데요. 여기에 엉뚱하게 80대 여성은 날아든 신발에 결국 얼굴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여성은 얼굴 부위가 찢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네. 사실 잘 사과하고 처리했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겠죠. 문제는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신발만 챙겨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CCTV를 통해서 당시 현장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붙잡아야겠네요. 네.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를 서울대공원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온 이후에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8일 푸바오를 서울시 예산으로 임대해서 서울대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서울대공원이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이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주도로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이라고 이제 민원을 올린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 민원에 대한 찬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인 만큼 세금 낼 수 있다, 가치 있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푸바오에 관심 없는 시민도 있을 텐데 굳이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박도 적지는 않습니다. 푸바오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민원, 이 민원은 50개 이상의 공감을 받아서 현재 서울대공원은 공식적인 답장을 내놔야 합니다. 조만간 공식 답장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한편 14일 상상대로 서울의 홈페이지에 이와 반대되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시민 A씨는 푸바오를 혈세로 데려오라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꽤 표현이 격하고요. 또 시민 B씨도 매년 중국에 지불해야 할 억 단위 임대료, 판다 관리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각각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바오는 지금 중국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푸바오가 잘 지내는지 감시하는 사생팬까지 등장했다고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중국에서 몰래 촬영된 푸바오의 영상과 사진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푸바오가 격리 생활 중인 내부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계정을 들어가 보면 푸바오가 보이는 뒷산에서 촬영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육사가 푸바오에게 사과를 몇 번 줬는지,
배변량은 어떤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엇갈립니다. 푸바오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중국에서 판다 학대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안심이 된다. 푸바오 잘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영상을 반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영상 촬영이 사육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라는 지적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육사를 믿어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소비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우려라는 거죠. 네.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여자 육상 선수들의 경기복이 공개가 됐는데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미국 육상 대표팀의 경기복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성용 육상 경기복이 노출이 너무 많이 되었다라는 논란이 그 이후부터 되고 있는데 로런 플래시먼 전 장거리 미국 국가대표인데요. 이 경기복을 보고는 선수는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꼬집습니다. 어떻길래 그런가 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 경기복은 하나로 붙어있는 이 수영복처럼 생겼습니다. 속옷조차 가리기 어려울 정도고요. 남성의 경기복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의 경기복만 유독 노출이 많다 보니까 성차별이다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나이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일부고 더 많은 경기복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 일시는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미디어 서밋을 말하는데요. 공개 이후 논란이 잠잠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화산 폭발로 사라진 폼페이 유적지에서 2000년 이상 된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다고요. 20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폼페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폐허가 된 도시 아실 텐데요. 최근에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구에서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한 벽화 여러 점이 발견이 됐고요. 마치 누가 어제 그린 것처럼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 외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영국 BBC 보도를 봤더니 고고학자들이 이번 프레스코 벽화를 폼페이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이 벽화들은 옛날에 지어진 한 개인 주택 연회장 벽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벽 사방에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다룬 그림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벽화들이 기원전 15년 전에 서기 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프레스코는 벽면에 석회를 바른 뒤에 수분이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인류 회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기술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 자체가 사실 당시 사람들의 삶 자체를 엿볼 수 있는 고고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커서 현재로서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성인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서울 한강공원 선상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시가 불호 조치를 내렸어요. 수원, 파주 등에서도 개최를 몇 번 하려다가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최 측이 한강공원에서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사에 불법 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지만 운영사 측은 서울시가 개최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는 플레이 조커라는 곳입니다. 일본 AV 배우들이 참여하는 팬미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21일에서 22일에 서울 잠원 한강공원의 선상주점 어스크루즈에서 행사 장소를 정했고요. 서울시도 근데 쉽게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최 측이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고발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을 한다 할 시에는 전기를 끊을 거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핫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심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쓸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주리 아나운서는 혹시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그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이제 분명 피하고 싶은 감정인데도 막상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쩐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전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 특히 두려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운수 오진 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약간 한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연상시켜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어렵게 살아온 인력거꾼 김첨지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오늘은 너무 아프니까 나가지 말라고 붙잡죠. 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운수가 좋아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내가 평소에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죽은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라는 마지막 대사가 인상적이어서 각종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드라마 운수 오진 날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소설의 현대판으로 웹툰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택시기사 오택은 평범하고 착한 남자인데요. 하루는 돼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되겠다 싶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거액을 지불하면서 지방에 가자고 하는 그런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예정에 없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이 연쇄살인마여서 공포 주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연쇄살인마와 함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해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함께 주목해볼 인물은 누구예요? 네, 오늘 살펴볼 인물은 택시에 탄 연쇄살인마 금혁수에 대해서 주목해볼까 합니다. 네. 이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금혁수는 병원에서 의사인 척 살인을 저지른 후에 밀항을 떠나는 길이었는데요. 운행을 마감하려고 하던 택시기사 오택에게 함께 목포에 가자고 고집을 부리죠. 장거리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던 오택은 여러 번 거절을 하는데 이때 금혁수가 자신이 택시를 꼭 타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연이 혹시 연쇄살인마가 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금혁수는 청소년 시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졸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우려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버스가 전복이 되고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때 손상된 뇌 부위가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위치하는 뇌 구조인데 편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몬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네. 이 편도체 모양이 견과류 아몬드하고 닮아 있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편도체는 주로 공포 그리고 공격성을 처리하는 감정을 핵심적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공격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죠. 그런데 편도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공포와 관련된 상황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 뜨거운 물건이나 뾰족한 물건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어릴 때는 함부로 손도 대고 이렇게 다치잖아요. 네. 그러다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 물건은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다. 이런 공포학습을 하게 되고 이후로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이 과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도 피하거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디 스미스라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스미스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도체를 제거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뒤로 정말로 공포를 느끼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는 스미스가 뉴저지주의 거리를 걷다가 5명의 강도하고 마주했대요. 그래서 머리로는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감정이나 신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강도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덤덤히 그들 향해 다가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태도에 오히려 강도들이 당황을 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조디 스미스는 편도체를 제거한 후에 거미에 물려도 쳐내지 않고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등산할 때도 일부러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거리낌 없이 노출되는 일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공포를 느끼지 못하니까 위험한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편도체의 역할,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평소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 공포심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은 작가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려움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왔던 부정적인 감정의 쓸모가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혐오라는 감정 있죠.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요즘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혐오도 필요한 감정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 혐오라는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샌드위치를 한 입 물었는데 벌레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 마리가 발견될 때 가장 충격이 클까요? 많을수록?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정답은 반마리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네, 반마리가 발견됐다면 반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 지금 느끼고 계신 이 감정이 바로 혐오라는 감정이거든요. 이 혐오는 썩은 음식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 불미스러운 관계 등 불편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구역질과 같은 거부 반응이 나오는 감정인데요. 이 불편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혐오감을 느끼고 이후로 해당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생적이지 않은 곳은 거르고 또 식중독이나 배탈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혐오라는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좀 더러운 음식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주워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나서 병원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를 느끼지 못하면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건강에도 위험 신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엉뚱한 곳에 표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감정의 쓸모를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된 대상을 향해 사용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살인마 금혁수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로 인해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 학습 능력이나 판단이 뇌 손상 때문에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 때 자신이 겪게 될 결과, 그리고 타인이 겪게 될 아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지 이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 감정을 기능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재미를 위해서 구강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편도체에 문제가 생겨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이 설정이 사이코패스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범행을 저지른다라는 건 맞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아닌 뇌의 전두엽,
네. 그러니까 이마 부분에 있는 피질이 일반인들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공감 능력이 미숙한 걸 말하고요. 드라마 속의 금혁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두려움이나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이게 어떤 공격적인 성향과 맞물려서 범죄로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편도체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신이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금혁수는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낸다 해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이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또 공부해볼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다음 작품을 통해 더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정적 감정도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저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쓸모에 맞게 활용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던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움은 느끼지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을 방해한다면 이건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해결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려운 감정 자체에 매몰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쓸모가 없고 오히려 쓸모를 방해하는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당당한 척,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긴장도 올라오고 손발도 떨리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감정이 더 고조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죠. 근데 오히려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은 잦아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 두렵구나, 충분히 이런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담대하게 감정을 직면하면 오히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엉뚱한 대상에 감정이 전이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선생님께 혼이 나서 그 선생님과 같은 말투나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어른을 보면 긴장감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다. 이걸 구별해야 하는 거죠. 학습 심리학에서는 변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라가 아닌데 소뚜껑을 보고 괜히 놀라면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공부를 명확하게 한다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도권을 잡고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신고은 작가의 따뜻한 처방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소라의 트랙 9. 이소라의 트랙 9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2935님,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주변에서 남자들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특별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움츠려드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거리에선 이어폰을 꽂고 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습 심리학에서 변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나를 분명히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야라는 걸 내가 몸소 경험을 조금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극복이 필요한 경우처럼 보이는데요. 좀 아버지와 비슷한 연령대나 약간 느낌을 가지신 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쉽지 않겠지만 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연령대가 좀 비슷하신 뭐 식당의 사장님이라든지 저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조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본다던가 네. 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을 때 상대가 목소리가 크고 말투도 아빠랑 비슷하지만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경험을 몇 번을 하다 보면 변별이 또 그 자동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좀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분들과 가까워져서 긍정적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극복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2140님, 저는 국수를 먹고 크게 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수를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크게 불편한 일은 없지만 저도 모르게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는데요. 극복을 꼭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거 전문 용어로 가르시아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무슨 구토나 아니면 좀 배탈이나 아무튼 내 몸에 신체적으로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 그 음식과 내 신체 반응이 강하게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만 먹어도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막 내가 국수를 먹어야 하는 뭐 직업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사실 이 연합을 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음식과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점점점 거리가 많이 두어질수록 빨리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국수를 잘 접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국수를 안 먹고 국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 국수 먹으면 좀 속이 안 좋은데 이거를 고민하는 그 과정마저도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국수하고 좀 거리를 두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다 놓아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당근을 먹고 한번 구토한 적이 있는데 계속 당근을 못 먹었었어요. 그 느낌이 계속 상상이 돼서. 그런데 당근을 평생 안 먹다가 최근에 먹으니까 그때 기억이 잊어버려져서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식과 관련된 그런 학습은 안 먹는 시간을 좀 오래 두는 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앞선 고민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가까워져야 되는데 네. 음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동안 멀어져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접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러면 극복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음식 같은 경우에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럴 네. 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게 효과적입니다. 3253님,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초저녁부터 무서움증이 심해져서 외출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밤이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밤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맨날 밖에 나가는 게 즐거우면 사실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녁에 외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밖에 나갈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일상생활에 그냥 적응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좀 어머님과 좀 헤어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 약하게 해놨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가까운 친구와 함께 뭐 편의점 정도를 나갔다 온다든지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들을 극복해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067님은 저는 TV를 보면서도 공포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요. 그랜드 캐년 계곡을 보면요. 화면인데도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고개를 돌리게 돼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하셨어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전의 사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공포랑 네.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대한 공포, 뭐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본능적으로 우리를 더 생존에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많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해야겠다.
예를 들어 내가 높은 곳을 싫어한다 그러면 높은 곳에 안 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TV만 봐도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런 정도라면 그때는 사실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네. 치료가 굉장히 쉬운 그런 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라디오 심리극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마치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처럼 4년마다 이 꼽힌 4월에 재미없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좀 비극이죠. 선거가 전쟁이 아니라 축제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불길한 뉴스도 좀 들렸고요. 예, 꼽히는 아름다운 4월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은 벌써 100년 전에 영국 시인 엘리엇이 쓴 장편이지 황무지의 첫 문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절친을 잃은 엘리엇에게 4월에 피는 라일락조차 좀 잔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 감정을 담은 표현이 이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죠. 실제로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월 15일, 오늘 날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만 몇 가지 얘기해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1865년 4월 15일은 커피를 좋아했던 미국 대통령 링컨이 저격을 당한 날이고요. 네. 이때는 취임한 지 한 달 만이고 4년 동안 지속되었던 남북전쟁이 끝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죠. 링컨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하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두 번째 임기를 즐겁게 시작하려던 찰나였어요. 그리고 1912년 4월 15일에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1,500명 이상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여객선 참사는 아니에요. 네. 혹시 아세요? 그럼 타이타닉 침몰보다 더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오래전도 아닌 1987년에 있었던 필리핀 여객선 도냐파조 침몰로 무려 4,375명이 사망했는데 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1919년 4월 15일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처럼 봄날이었는데 영문도 모르는 농촌 사람들이 29명이나 일본군의 통탄 방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수백 명 학생들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했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1912년 4월 15일과 제암리 사건이 있었던 1919년 4월 15일 사이에 벌어졌던 커피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슬플 것 같은데요. 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커피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벌어진 비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은 조금 아는데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거든요. 왜 벌어진 전쟁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혹시 아나운서께서는 아세요? 저도 세계사를 막 잘하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유럽의 어떤 황태자의 암살로 시작됐다는 것,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 정도는 배웠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오스만 티르키의 몰락입니다. 오스만 티르키는 1299년 아시아의 끝에 있는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등장한 작은 나라죠. 그런데 1453년에 로마를 멸망시킨 후 450년 동안 발칸 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에 있는 이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러던 오스만 제국이 1900년대 초에 내부 반란 등으로 힘이 이제 없어지자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추구합니다.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등등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노리는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끼어들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지역을 부르는 별칭 유럽의 화약고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화약고라는 이름이 이때 생긴 용어군요. 네. 그럼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화약고가 폭발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자 독립을 하려는 이 지역의 여러 민족들과 또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대국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벌어진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드 왕자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다가 황태자 비와 함께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략하게 되고 이 전쟁에 여러 강대국들이 관여하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전쟁 초기에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동맹국으로 한편이었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가 다른 한편으로 연합국이었죠. 그러니까 일본과 이탈리아가 이때는 독일과 한편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편이었네요. 네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 영국과 가까웠고 중국 땅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칭다오를 욕심내고 있었죠. 영국이 요청하자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칭다오에 있던 독일군을 공격하면서 참전을 해요. 일본은 이어서 이 마샬 제도를 포함해서 남태평양에 있던 독일 식민지를 점령합니다. 일본의 해외 영토에 대한 욕심이 당시에도 엄청 컸었죠. 네. 이탈리아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지고 있던 일부 영토에 대한 욕심으로 1915년에 연합국 측에 가담하면서 참전국이 되죠. 세계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커피 소비가 좀 위축됐겠어요. 그렇죠. 전쟁 직전에 세계 커피 소비는 미국이 50%, 유럽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대의 커피 소비국은 독일이었거든요. 1인당 연 2.5 내지 3kg의 원두를 소비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연 커피 소비량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자 당연히 커피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커피 소비가 거의 멈추고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커피 소비 국가는 전쟁터에서 멀고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미국 하나였습니다. 네. 모든 커피 생산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거죠.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커피 의존도가 높았던 브라질 아닐까요? 그렇죠. 커피를 팔아야 일상용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국가 경제에서 커피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브라질은 정말 힘들었죠. 이 당시 세계 커피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브라질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커피를 팔기 어렵게 된 거죠. 네. 바로 직전까지 커피 가격을 놓고 미국과 전쟁 같은 갈등을 벌였던 브라질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존심을 꺾고 미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커피를 팔기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브라질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던 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커피 산업도 거의 이제 붕괴로 내몰렸고요. 특히 독일 이민자들이 개척한 커피 농장이 유난히 많았던 과테말라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중남미 지역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남미 역사에서 비참했던 5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시아의 일본도 전쟁 초기부터 네네. 참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와 가까웠던 미국은 왜 전쟁 초기부터 참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신기한 일이죠. 네. 네, 미국은 전쟁 초기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칸반도에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게 표면적 이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였죠. 참전을 하지 않고 중립을 취하면서 양쪽 모두를 상대로 무기를 팔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었거든요. 전쟁이 나자 독일의 군함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적국의 배가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 배가 유럽을 오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이 유럽으로 커피를 보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미국을 거쳐서 우회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거든요. 커피의 경우 미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달된 양이 전쟁 전에 비해 25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네. 물론 유럽의 다른 중립국들 예컨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도 전쟁 초기에는 중남미 커피를 수입해다가 독일에 판매했었는데요. 전쟁 전에 비해 이들 중립국의 커피 수입량은 10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미국의 250배 증가는 대단한 거였죠.
물론 이들 북유럽의 중립국들도 전쟁 중반에는 영국의 압력으로 이런 역할을 포기하죠. 이젠 미국만이 유럽의 커피를 비롯해서 많은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로 남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중립을 취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커피를 독일군이 마시든 영국군이 마시든 프랑스군이 마시든 관심을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커피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나라로 등장한 것.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커피 역사에 남긴 첫 번째 가장 큰 흔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네, 뭐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이 1917년 4월 드디어 이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참전하죠. 뭐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1917년 1월 독일 잠수함이 영국 배를 격침시켰는데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뭐 미국 여론이 독일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죠. 네. 또 다른 하나는 독일이 멕시코에게 몰래 제안한 비밀 전문이 발각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멕시코가 1848년에 미국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멕시코에 돌려준다는 독일의 제안이었거든요. 뭐 미국 여론이 들끓게 되죠. 더 이상 참전을 미루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1917년 4월 드디어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요. 뭐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던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의 많은 커피 생산국들도 독일에 따라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전쟁에 끼어듭니다. 그렇게 모든 대륙이 참여하는 세계 전쟁이 된 건데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전쟁 중에도 군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커피는 뭐 군대에 우선 보급되는 물품이었죠. 당시 유럽 대륙에서의 전투는 근데 참호 전투가 많았는데 영화에 보면 불을 피워서 커피를 끓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특히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는 야간에 불을 피운다는 것은 뭐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요. 바로 이런 불편함이나 위험을 극복할 새로운 커피가 이때 등장하죠. 예, 뭘까요? 전쟁에 적합한 커피라. 뭐 물에 타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이런 그렇죠. 게 혹시 등장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인스턴트 커피가 뭐 때를 만난 게 있대요. 인스턴트 커피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개발에는 성공한 바가 있었거든요. 뭐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프랑스의 알퐁스 알레였고요. 1881년이었어요. 알레 이후에도 1890년에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스트랭 그리고 1901년에는 일본인 사토리 가토 등이 개발에 성공하죠. 일본계 미국인 화학자였던 가토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1901년 미국 버팔로에서 열렸던 범 아메리카 박람회에 출품해서 관심을 끌고 또 2년 후에는 특허까지 획득하죠.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상업화에 성공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인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요. 예. 이 워싱턴이 1910년에 레드 알파벳 커피라는 브랜드로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용한 구호가 완벽하게 소화되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는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실었는데 광고 문구가 커피를 마실 때 더 이상 소화불량을 무릅쓰지 마세요. 역겨운 신맛과 기름내를 제거한 깨끗하고 완벽한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이 되는군요. 그렇죠. 1917년 이제 4월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미군을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가 유럽 대륙에 상륙을 하게 되죠. 연합국 군대에 미국의 인스턴트 커피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1918년 10월쯤에는 매일 미군 내에서 3만 7천 파운드의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했는데요. 당시 미군이 하루에 사용한 3만 7천 파운드의 인스턴트 커피가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요. 네. 당시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 양이 하루 6천 파운드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당시 미국 인구인 8천만 명의 시민을 위해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의 6배를 불과 인구의 20분의 1인 400만 명의 미군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뭐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프랑스에 커피 로스팅 공장을 세워서 직접 운영할 정도로 커피 보급 판매에 열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로스팅한 후 유럽까지 가져가면 커피의 맛도 뭐 효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유럽 땅에서 직접 공장을 세워서 로스팅을 한 거죠. 당시 군인들이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맛이 궁금한데요. 맛이 있었을까요? 예, 물론 인스턴트 커피가
물에 끓여서 마시는 일반 커피보다 맛이나 향은 없었죠. 그런데 전쟁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일군이 각종 화학무기 사용을 늘리면서 인스턴트 커피 소비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무슨 네네. 관계일까요? 독일군이 화학무기 사용을 늘리면서 야외에서는 그 어떤 음식 조리를 하거나 함부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위험해졌거든요. 공기가 오염되니까요. 당연히 실내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당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전쟁이 지옥이라면 커피는 군인들에게 작은 구원이다. 커피 없이 군인이 될 수 없다. 이 인스턴트 커피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인스턴트 커피 창업자 조지 워싱턴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죠. 커피라는 단어 대신 창업자의 이름을 붙여서 컵 오브 조지라는 명칭이 유행합니다. 이 사람 이름 조지, 약칭으로 조가 커피의 대명사가 되는데요. 전쟁 영화에 보면 커피를 조지나 조로 부르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은 커피 마시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커피 생산 지역이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그 연합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동맹국인 뭐 오스트리아 등은 커피 확보가 어려웠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동맹국 군인들조차 커피를 이제 보호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이들 동맹국에서 커피는 국경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아주 조금 배급이 되어서 간신히 뭐 냄새를 맡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부군의 모습과 좀 비슷했죠. 미국의 남북전쟁의 승패에 커피가 영향을 미쳤듯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커피가 충분했던 연합국이 커피가 부족했던 동맹국을 결국 이기게 되죠. 그렇네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커피 생산과 소비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 커피 소비와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확실해진 것이 제일 큰 변화인데요. 다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쟁터에서 이제 커피에 중독된 상태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커피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맛없는 인스턴트 커피도 감지덕지 마셨는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제대로 된 맛과 향이 있는 커피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싸구려 브라질 커피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죠. 마침 이때 새로 등장한 커피가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 입맛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바로 마일드 커피죠. 이때부터 커피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브라질 커피 또는 산토스 커피죠. 산토스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커피 수출 항구 이름입니다. 브라질 커피 또는 산토스 커피는 거칠고 맛없는 커피 또는 싸구려 커피를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면에 브라질 이외의 다른 커피들은 마일드 커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부드럽고 향이 좋은 고급 커피를 말하는 거죠. 바로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커피들의 약진입니다. 이 맛없는 커피, 브라질 커피와 대비되면서 모든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커피들이 마일드 커피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던 거죠. 브라질의 비극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어부질이 약간의 행운을 안겨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브라질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예, 맛이 없었죠. 미국과 커피 전쟁을 벌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모든 국가 역량을 쏟아부었을 뿐 이 커피의 품종 개량이나 커피 관련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한 세대 이상을 지내온 거죠. 요즘 표현으로 커피 분야에서 R&D를 무시한 채 한 세대 정도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 브라질 커피 이퀄 맛없는 커피, 싸구려 커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브라질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죠.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과 커피의 관계로 시작해서 브라질 커피의 이미지 추락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소개했었던 마일드 커피의 등장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커피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자마이카 등이 등장한 초기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커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비 국가 중심으로 뭐 언제 어떤 커피 도구가 개발되었고 어떤 커피 메뉴가 등장했는지 등에만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커피 역사의 반은 이런 소비의 역사이고 사실 반은 생산의 역사인 게 맞죠. 우리가 소홀했던 커피 생산지 이야기, 커피 노동자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